안녕하세요. 역사 초보도 할 수 있는 세계사 기초 공부 2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위진 남북조 시대의 사회와 경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 24편과 25편 영상은 위진 남북조 시대 정치 변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위진 남북조 시대 관리 채용 제도와 양쯔강 개발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개념은 문벌 귀족과 구품 중정법, 그리고 위진 남북조 시대의 강남 개발입니다. 먼저 위진 남북조 시대의 사회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사회 중심 세력으로 문벌 귀족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사에서는 시대별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심 세력을 각각 확인하시게 되는데, 이전에 한나라를 학습하시면서 한나라의 사회 중심 세력이 호족이라고 했습니다. 호족은 지방에서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착적인 사회경제적 지배 세력인데, 관료들과 결탁하여 농민들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매입하거나 개간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토지 겸병을 확대하게 되면서 농지를 빼앗긴 소농민 자작농들이 몰락하고 사회 혼란도 심해지면서 황건적 난이 발생하게 되어 후한 멸망으로 연결되는 것을 이미 학습했는데, 호족 세력의 가장 핵심 개념은 지방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위진 남북조부터 등장하여 다음 시기인 수나라, 당나라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사회 중심 세력이 문벌 귀족입니다. 여기서 문벌이라는 말은 명문 집안이라는 뜻으로, 즉 문벌 귀족이란 대대로 사회적 신분이나 특권을 유지하는 귀족이라는 말로서 높은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가 한 사람이나 한 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핵심이고, 한나라 호족이 지방의 세력 근거를 둔 것에 비해 문벌 귀족은 중앙 세력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호족과 문벌 귀족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호족은 신라말과 후 삼국 시대를 거쳐 고려로 연결되는 사회변혁기에 등장한 새로운 사회 중심 세력으로, 중국과 마찬가지로 지방의 세력 근거를 둔 낙향한 귀족, 군진 세력, 해상 세력 등 다양한 세력들로 구성되었으며, 견훤과 궁예, 왕건 등이 대표적인 호족 세력에 속합니다. 왕건 중심의 호족연합에 의해 고려가 건국되었고, 따라서 고려 초에는 호족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고려 왕실의 최대 핵심 과제였습니다. 왕건의 혼인 정책을 통한 호족 통합을 거쳐 광종의 노배한검법과 과거제로 호족 세력이 사실상 제거되고, 이후 고려 전기에 경원희 씨 등의 문벌 귀족이 생겨났던 것을 기억해보시면 지금 학습하는 중국과 비록 시기적으로는 다르지만 그 성격 면에서는 많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벌 귀족이 왜 위진 남북조 시대에 성장하게 될까요? 정답은 구품 중정제라는 관리 채용 제도 때문입니다. 이전 한나라 때 지방관과 유력자들이 지방의 여론, 즉 향론을 바탕으로 인재를 추천하여 채용하는 향거리선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한나라 향거리선제를 대신하여 위나라 초대 황제인 조비가 처음으로 구품중정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구품중정제는 구품관인법이라고도 하는데, 행정구역인 주군마다 중정관을 임명하고 군에 있는 소중정이 그 지역의 인물 중에서 덕망과 재주가 뛰어난 자를 주로 올려보내면 주의 대중정이 이를 다시 살펴서 중앙으로 추천하는 제도인데, 중정관이 그 인물에 대한 평가를 9등급으로 나누어 추천한다고 하여 구품중정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추천권을 가진 중정관직을 지방 유력 호족들이 장악하고, 결국 호족들의 자제가 상품, 즉 1에서 3품에 추천되어 고위 관직을 독점하게 되면서 문벌 귀족 형성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종전의 호족들이 구품중정제를 통해 높은 관직을 독점적으로 세습하면서 문벌 귀족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반면에 농민들은 계속된 전란, 그리고 지방 호족과 중앙 문벌 귀족의 대토지 겸병 등의 횡포로 힘든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구품중정법의 원래 취지는 가문과 관계없이 재능과 덕망에 따라
관리를 선발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유력자의 추천에 의해 뽑는 제도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방 유력 세력인 호족들의 관직 독점을 통한 중앙 진출을 합법화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사회 중심 세력이 지방 호족 세력에서 중앙에서 권력을 대대로 장악해가는 문벌귀적으로 변화하는 데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후 수나라 문제가 추천을 통해 관리를 임용하는 이 구품중종제를 폐지하고 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 제도로 대체되게 되고 문벌귀족도 수나라를 거쳐 당나라에서도 사회 중심 세력이 되지만 당나라 후반에 발생한 안사의 난을 계기로 몰락하게 되고 이후 당말 5대 시대에 절도사 세력을 거쳐서 송나라에서는 사대부라는 새로운 중심 세력이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진남북조 시대의 토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진남북조 시대의 여러 국가들은 호족 세력의 대토지 변병을 제한하여 농민의 몰락을 막고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토지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토지 제도로는 위나라의 둔전법, 서진의 점전법과 과전법, 부비의 균전제 등이 있습니다. 위의 둔전법은 조조가 시행한 토지 제도로 후한말에서 삼국시대로 이어지는 시기는 전란으로 농경지는 황폐화되고 유랑민이 늘어나자 군량미 확보나 세수 확보를 위해서 황무지나 국가가 소유한 땅, 새로 확보한 영토에 유랑민 등의 경작자를 모아서 그들을 집단적으로 농경지에 투입하여 경작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둔전법의 일반적인 내용은 변경지역 등 군대가 주둔하는 지역의 농경지에서 군인들을 동원하여 농사를 짓게 하고 군대 경비를 해결하는 제도로 동서양 역사 및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제도입니다. 다음에 서양사 비잔티움 제국에서도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를 학습하실 텐데요. 중국의 둔전병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도 이전까지의 둔전법은 군둔제로 국경 등의 변방지역에 주로 병사들의 군량미를 자급자족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반면에 조조가 시행한 둔전법은 민둔제로 유랑민이나 징발된 농민들을 황무지나 전란 등으로 황폐화된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켜서 시행하였습니다. 즉, 전란 중에 현지에서 군량미를 징발하던 방식이 아니라 농사지을 사람을 모집하고 빈농들에게는 토지와 농기구, 소까지도 임대해 주어서 경작하게 하였는데 비록 5에서 6할이라는 세금의 비율은 높았으나 전란기인데도 국가가 군대를 동원하여 경작자들을 보호해 주어서 안정적인 농경이 가능한 형태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농민들의 환영을 받은 적도 있었고 이 농민들은 조조의 사병으로 전쟁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제 이주와 열악한 처우 등의 실제 경작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강압적 실시, 그리고 높은 세금 징수에 대한 불만으로 도주하는 농민들도 많아지고 둔전제 토지가 권력자들의 사유지로 변질되면서 둔전법은 40년 만에 폐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서진의 점전법은 토지를 점유한 토지 소유 내용을 관청에 신고하게 하여 토지 소유를 제한시켜서 토지가 일부 세력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제도이며 지난 영상에서 학습한 북위의 균전법은 15세 이상의 남녀에게 토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70세가 되면 반납하게 하는 제도로 다양한 관련 규정이 있는데 가장 큰 목적은 토지의 사유를 제한하여 대토지 변병을 막아서 국가재정 수입의 근원이 되는 경작자 농민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북위호 문제가 실시하여 북주를 거쳐 수나라와 당나라까지 시행되다가 8세기 중엽의 안사의 난을 계기로 붕괴되게 됩니다. 이처럼 위진남북조 시대 여러 나라 토지 제도의 공통적 목표는 호족들의 대토지 변병을 제한하고 농민의 몰락 방지를 통해 국가재정 확보를 시도하였지만 국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호족의 대토지 변병은 심화되어 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위진남북조 시대의 강남 개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진남북조 시대의 가장 뚜렷한 경제적 특징으로 기억할 것은 이 시대의 강남 개발이 크게 이루어지면서 늘어난 생산력을 바탕으로 강남 지역의 경제와 문화가 크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전 시대에 비해 위진남북조 시대의 유난히 강남 개발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 이유는 당연히 이 시대에 끊임없는 정치적 혼란과 전란이 있었고 전란을 피하기 위한 수많은 피난민들이 화북지역에서 강남으로 이주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강남 지방은
중국 역사의 변두리 지역으로 인구도 적고 농경지로 개발도 늦은 지역이었는데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였던 선진적인 화북지방에서 전란을 피하여 강남지방으로 내려온 한족 이주민들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후진 지역이었던 강남에 자리 잡으면서 발달한 중원지역의 선진농업 기술이 들어오게 됩니다. 원래 강남 지역은 농사에 유리한 기후 조건과 넓은 평야지대라는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인구 자체가 적어서 힘들여서 농사 짓지 않아도 양식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사법 발달의 필요성도 그다지 없는 지역이어서 벼농사에서 수전 농업도 있었겠지만 강남의 많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원시적인 화경순우 농법으로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경순우라는 농사법은 농경지에 불을 질러 나무나 풀을 태운 후에 물을 태워서 잡초 제거를 하고 농사를 짓는 농경법인데 화북에서 내려온 이주민들이 땅을 깊이 갈아엎는 신경법을 통해 당시 비료가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도 농업 생산력을 크게 향상시키게 됩니다. 즉, 땅을 깊이 파는 심경법이 가능한 것은 전국 시대를 거쳐 한나라에 들어오면서 이미 철제 농기구와 우경이 화북지방에서는 널리 보급되고 있었기 때문인데 강남에서는 아직 그런 생산수단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울창한 열대림을 개간하여 농경지로 만들 수도 없었고 수리시설이나 배수시설 정비도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벼농사는 시기에 따라 논해되는 물의 양 조절이 중요한데 양쯔강지대는 벼농사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지녔기는 하지만 저습지대는 양쯔강의 범람으로 홍수 피해가 많았는데 화북에서 내려온 급격하게 늘어난 노동력을 활용하여 둑을 쌓거나 침수된 논이 물을 빼는 수리관계 시설도 정비되고 논에 물을 넣거나 빼는 작업이 가능한 기구들도 개발되면서 저습지까지도 새로운 농경지로 개간되고 농업 생산력도 크게 향상되게 됩니다. 참고로 세계 최초로 벼농사가 시작된 지역은 어디일까요? 아시다시피 양쯔강 유역입니다. 우리가 문명의 발생에 대해서 학습하실 때 세계 4대 문명 이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문명이 발생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중국의 경우도 황허 문명 이외의 여러 지역에서 신석기 문화를 바탕으로 문명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양쯔강 지역입니다. 티베트 지대에서 발원하여 중국 내륙을 거쳐 황해로 흘러가는 아시아에서 가장 긴 무려 6,300km 길이를 자랑하는 양쯔강은 수량도 풍부하고 주변 지역의 토지도 비옥해서 일찍부터 황허 문명과 비견될 만한 신석기 문명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 양쯔강 지역에서 대표적인 신석기 문화로 허무드 문화가 있는데 이 허무드 문화 유적의 많은 토기에서 벽시 자욱이 발견되고 있고 이 허무드 문화를 바탕으로 량주 문화로 발전해가게 됩니다. 이미 학습하셨던 춘추 전국시대에서 와신상담의 용어로 유명한 오나라와 월나라, 진안교체기의 한고조와 대립했던 항우의 초나라, 그리고 삼국시대 손권에 의해 건국된 오나라, 강남지역 6조 왕조들이 이 양쯔강의 경제적 풍요로움을 바탕으로 번영한 나라입니다. 강남지역의 국가들은 중국에서의 선진 정치 중심지인 황허지역과 전쟁이나 문물교류 등으로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있다가 화북과 강남을 모두 장악한 중국 최초 통일국가인 진나라와 그 뒤를 이은 한나라가 400년간 이어지면서 비로소 화북지방과 하나의 중국으로 합쳐지게 되었고 이번 시간인 위진남북조 시대에 와서 화북 유이민들에 의해 강남의 경제개발이 급격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당시의 강남 개발은 주로 양쯔강 하류 지역이 중심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양쯔강 중류지대로 개발이 확대되어 나가게 됩니다. 이후 명청시대가 되면 양쯔강 하류지대에서는 차 등의 상품 작물 재배가 확대되면서 원래 강남 지역을 의미하는 양쯔강 하류지대를 넘어서서 양쯔강 중류지대가 중국 식량 생산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알려주는 말로 호광숙 천하족, 즉 호광지대인 양쯔강 중류지대의 농작물이 익으면 천하가 풍족하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명청시대의 경제에서 다시 학습하시겠습니다. 이러한 논농사뿐만 아니라 벼농사가 부적합한 농토에는 보리와 콩 등의 여러가지 잡곡 농사도 장려되어 곡물 생산도 늘어나게 되고 농업 발달을 바탕으로 직물업, 제지술, 도자기 등의 수공업도 발달하게 됩니다.
아울러 교통과 상업 활동도 활발하였고 생산량 증대에 따른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북방 인구의 대량 유입 등으로 강남의 인구도 크게 늘어나면서 양쯔강 유역의 큰 상업 도시들도 출현하게 됩니다. 강남 지역에 위치한 대표적 도시로는 건업, 즉 난징이 있는데 이 지역의 정치와 경제, 문화 중심지인 건업은 삼국시대 오나라의 손권이 도를 정한 이후에 동진과 송제 양진으로 이어지는 340년간 육조의 수도로 오나라에서는 건업이라 불렀고 동진 시대 이후에 건강이라고 계칭하게 됩니다. 이 건강은 양쯔강 하류에 위치한 당시 인구 100만의 도시여서 북조 수도인 러양과 비교될 정도였으며 이후 강남에서 건국한 유일한 통일 왕조인 명나라 때에 남쪽의 수도라는 뜻으로 남경, 즉 난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위진남북조 시대에 강남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이전의 정치와 경제 중심지인 북쪽 화북지방과 강남 지역이 거의 비슷한 경제적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후 남송 시대에 가서 강남 경제가 화북 경제를 추월하게 되지만 꼭 기억하실 것은 중국에서 강남 경제가 급성장하여 화북 경제와 맞먹게 된 시기는 전란으로 화북 지방에서 많은 유이민들이 내려온 위진 남북조 시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요 내용을 다시 요약해보면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구품중정법이라는 새로운 관리 추천 제도가 시행되면서 문벌 귀족이라는 새로운 사회 중심 세력이 성장해서 수나라와 당나라 후반까지 이어가게 된다는 것과 강남 지역의 선진적인 화북민들이 이주하여 경제가 크게 성장하면서 강남 경제력이 화북 지방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내용을 학습하셨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시청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위진 남북조의 문화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